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국가 분쟁과 그 원인을 찾아가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분쟁 국가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양국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테러로 인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파키스탄과 관련한 무장단체의 소행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두 국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두 국가 모두 대표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점이죠. 그로 인해 언론에서는 3차 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사이의 총성은 끊이지 않고 있고 해가 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렇게까지 서로를 철천지 원수처럼 증오하게 된 것일까요? 원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였던 두 나라가 왜 분할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극단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제를 두고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 갈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인도는 오랜 기간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의 문명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익숙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단일 민족 국가란 개념은 흔치 않고 인도 역시 인도 아대륙이라고 표현될 만큼 넓은 땅덩어리에 희미하게 묶여 있었던 문명권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죠.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해왔고 언어 역시 수백 개의 언어가 얽힌 복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인도의 역사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526년 지금의 인도 지역에 무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무굴 제국의 지배층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의 무슬림이었고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던 힌두교도가 피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였던 악바르 대제 때는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슬람 제국이 아닌 힌두 무슬림 협력을 통한 다민족, 다종교 제국을 꿈꾼 통치자였죠. 하지만 제국이 후기로 갈수록 종교 관용의 기조는 약해졌습니다. 특히 6대 황제 아우랑제브는 정통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힌두를 비롯한 타 종교를 강하게 탄압하며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종교와 군벌들이 득세하는 등 지역 분권화는 가속화되었고 그에 따라 무굴 제국의 중앙 권력 또한 약화되었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무굴 제국은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의 제국으로서만 기능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세력들이 부상하며 자신들의 종교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제국은 분열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분열에 기름을 부은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600년 설립된 동인도회사를 통해 일찍부터 인도에서 면직물과 향신료를 중심으로 한 무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현지 권력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상업권을 보장받으며 점차 인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동인도회사는 교역을 1순위로 하는 무역회사일 뿐이었고 제국을 위협할 정도의 존재로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인도회사는 점차 인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우랑제브 사후 무굴 제국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이러한 중앙 권력 공백과 제국의 분열을 무역기지 확장과 군사 개입의 기회로 삼았죠. 특히 7년 전쟁의 한 전역이었던 1757년 플라시 전투를 통해 영국 동인도회사는 사실상 벵골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했고 벵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조세권까지 확보해 세금을 징수하며 회사의 재정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동인도회사는 단순한 상업 조직에서 법적, 행정적인 통치 주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인도회사가 통치하는 인도는 한계에 노출되었습니다. 회사의 행정 경험 부족과 재정 비리, 수탈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났고 특히 1770년 벵골 대기근이라는 인도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겪으며 약 10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영국 본국 내에서도 회사의 통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었죠. 각 지역에서는 회사의 전횡에 반발한 무장 봉기가 이어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영국 본국이 본격적으로 통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773년 규제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벵골 총독직을 신설했고 영국 의회가 회사의 경영과 인도 통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에는 피트의 인도법을 제정해 벵골 총독을 인도 총독으로 격상시켰고 정부와 회사의 이중 통치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내각이 외교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회사는 통상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인도는 점차 영국 국왕의 해외 영토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회사의 통치가 완전히 붕괴되고 영국 정부의 인도 통치가 시작된 대표적인 전환점이 바로 그 유명한 세포위 항쟁입니다. 1857년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인도인 병사들이 종교적인 모욕, 차별, 수탈에 반발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특히 세포의 항쟁에 도화선이 된 사건이 엔필드 소총 탄약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신형 소총이었던 엔필드 소총의 탄약 카트리지는 입으로 물어뜯은 후 장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 병사들이 지급받은 탄약 카트리지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제는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 무슬림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점이었죠. 인도인 병사들은 이를 종교적인 모욕이라고 받아들였고 결국 이것이 트리거로 작용해 세포의 항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북인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영국은 본국에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강력히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영국 정부는 인도 통치법을 제정하며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직접 인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 황제를 겸했고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총독이 인도를 통치하는 제국주의적 근대 식민지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인도는 1947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전인 동인도 회사 시절까지 포함하면 약 200년 동안 영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갈 무렵 인도는 독립이라는 꿈에 다가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분열이라는 또 다른 역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단순한 정치, 경제적 식민 통치가 아닌 민족, 종교, 정치를 체계적으로 분리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통치가 끝났을 때 인도의 통합이 아닌 분할로 귀결되었죠. 영국은 인도 사회를 하나의 민족이 아닌 여러 공동체의 집합으로 보았고 이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더욱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09년 영국은 인도에서 종교별 분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인구 중 약 70%가 힌두, 무슬림은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슬림들에게 힌두 정권이 들어설 경우 무슬림은 정치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유학파 힌두 엘리트들이 인도 상류층에 대거 등장했고 반면 무슬림은 무굴 제국 몰락 이후 지배층에서 내려와 점차 다수 종교인 힌두에 배척당하며 인도 사회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슬림은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지켜줄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영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힌두, 무슬림 사이의 불균형을 정치적으로 제도화해 그들 사이의 종교, 정치 갈등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분리선거제였죠. 이 제도의 요지는 말 그대로 종교별로 분리해서 선거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소수자인 무슬림을 위한 별도의 선거구를 제공해 무슬림 유권자는 무슬림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즉 분리선거제는 모든 인도인이 단일한 정치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거부했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훗날 힌두, 무슬림 분단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정치적인 분열을 낳았죠. 당시 인도 정치는 크게 국민회의와 무슬림 연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885년 창립된 인도 국민회의는 중상류 계층 중심의 영국식 교육을 받은 힌두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영국의 자치 확대를 요구하는 온건한 노선을 채택했으나 20세기 초중반에 들어서며 간디, 네루 중심의 비폭력 민족주의 운동으로 대중 기반을 확대해 나갔죠. 물론 뒤로 갈수록 디테일한 노선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국민회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통합된 하나의 인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1906년 창립된 무슬림 연맹은 무슬림 지주층과 상류층이 주도하는 단체였습니다. 초기에는 국민회의와 협력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슬림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며 무슬림은 애초에 별개의 민족이라는 노선을 따르기 시작했죠. 힌두 다수 국가 안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무슬림만의 자치, 더 나아가 통합 인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무슬림만의 분리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있는데 진나는 원래 국민회의 소속이었으나 힌두 지배 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무슬림 연맹으로 전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파키스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무슬림 연맹의 분리 독립 의지를 극도로 끌어올린 사건이 바로 1937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국민회의와 무슬림 연맹은 1937년의 지방선거를 두고 자신들의 대중 기반을 시험할 첫 선거로 여겼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국민회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유권자들은 상류층이 주도하는 무슬림 연맹이 아닌 지역 기반 무슬림 정당이나 국민회의를 지지했고 이로 인해 무슬림 연맹은 무슬림 공동체의 대표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민회의 정부 역시 무슬림 연맹과의 연정을 포기하고 단독 내각을 구성했으며 일부 주를 중심으로 힌두 문화 중심 정책을 펼치며 무슬림을 차별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진나를 비롯한 무슬림 연맹은 더욱 급진화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이들은 정치 노선과 정체성 자체를 본격적인 분리 독립으로 전환하며 무슬림들을 규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40년 3월 23일 무슬림 연맹은 라호르 결의안을 통해 분리 독립을 공식화했습니다.
힌두와 무슬림은 별개의 민족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북서부, 동부의 무슬림 다수 지역에 독립국가 형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일어난 1946년 지방선거에서 무슬림 연맹은 무슬림 선거구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나와 무슬림 연맹은 우리가 무슬림의 유일한 대표라고 선언하며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무슬림 유권자들 역시 통합 인도보다는 진나가 이끄는 파키스탄을 선택한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여파로 더 이상 전 세계의 제국을 통치할 힘이 없었던 영국은 예전에 알던 대영 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내 여론과 국제 환경 역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1945년 총선에서 처칠의 보수당이 패배하고 애틀리의 노동당이 집권함으로써 제국주의 반대 노선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 소련 등 신흥 강대국 역시 탈식민지 정책을 지지했죠. 1946년 영국은 인도에 영연방을 제안했으나 국민에 의한 무슬림 연맹 모두 거부했고 결국 1947년 영국은 인도의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1947년 2월 20일 영국 총리 애틀리는 1948년 6월까지 인도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마운트배튼이 영국령 인도 최종 총독으로 임명되었죠. 그리고 총독에 부임한 마운트배튼은 철수 일정을 47년 8월로 급격히 앞당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듬해까지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것이었으나 마운트배튼은 속전속결로 인도 문제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1947년 6월 3일 마운트배튼은 인도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인도 파키스탄 분할이었습니다. 힌두 다수 지역은 인도, 무슬림 다수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독립 당시 500개가 넘게 존재했던 토호국들은 자발적으로 인도 혹은 파키스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1947년 8월 15일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리되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결국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결정한 분리 독립에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 경계는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레드클리프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도 파키스탄 국경선은 영국 법률가 레드클리프가 인도에 발을 들인 지 단 5주 만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인구 통계, 행정구역, 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자료도 실사도 없이 책상 위에서 지도만 보고 만들어진 것이었죠. 심지어 이 경계선은 독립일 이후인 8월 17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국경 근처의 수많은 인도, 파키스탄인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인도인지 파키스탄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살던 힌두교도들은 인도로, 인도에 살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떠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국경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피난민들 사이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대량 학살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100만 명에 이르는 최악의 참사였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500개가 넘는 토호국들은 자율적으로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은 종교와 지리적인 위치를 따라 자연스럽게 각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인도 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현대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핵심 지역인 카슈미르였습니다. 카슈미르는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이었으나 통치자인 하리싱과 지배층이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는 인도도 파키스탄도 아닌 독립국가로 남고자 했죠.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장 부족민들을 이용해 카슈미르를 침공했습니다. 결국 카슈미르는 인도에 지원을 요청했고 인도는 카슈미르의 인도 편입을 조건으로 병력을 파견해 파키스탄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7년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교전 끝에 유엔이 중재에 나섰고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슈미르에는 라인 오브 컨트롤이라는 휴전선이 그어졌고 카슈미르의 3분의 2는 인도의 통제, 3분의 1은 파키스탄의 점령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국가가 철전지 원수가 되는 첫걸음일 뿐이었죠. 1965년 두 국가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브롤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카슈미르 내 반인도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인도가 카슈미르에 정규군을 투입하며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전쟁은 단순히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넘어 국경 인근의 여러 지역으로 확전되었고 결국 소련의 중재로 1966년 타슈켄트 협정이 체결되며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71년의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카슈미르가 아닌 동파키스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둘은 문화, 언어, 민족 자체가 달랐습니다. 서파키스탄은 우르두어를 사용했고 동파키스탄은 벵고로를 사용했죠.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이란 이유로 한 국가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 사이에 인도라는 거대한 국가가 존재했고 둘 사이 직선거리만 1600km에 달할 정도였으니 이 둘을 같은 국가로 묶은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부와 군대, 각종 산업 등은 대부분 서파키스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동파키스탄은 소외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인구는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보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치러진 총선에서 동파키스탄 지역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서파키스탄의 군부는 권력 이양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1971년 3월 파키스탄 군부는 동파키스탄 내의 민족주의자, 지식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력 진압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0만 명 이상이 인도로 피난가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인도가 동파키스탄의 편에 서서 이 문제에 개입했고 인도군은 9만 명의 파키스탄군을 포로로 잡아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1971년 12월 16일 동파키스탄은 벵골인의 땅이라는 뜻의 방글라데시를 수립하며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를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혹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더욱 위험해진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 모두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이미 독립 직후인 1940년대부터 핵 기술을 들여와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인도 역시 핵 개발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핵실험에 성공했죠. 이어 1998년 총 5차례 핵실험에 성공하며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역시 인도의 핵실험 2주 뒤에 보란듯이 핵실험에 성공하며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었죠. 이로써 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대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파키스탄 특수부대가 카르길 지역에 잠입해 전략 고지를 점령하자 인도가 군사작전으로 이를 탈환하면서 카르길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핵 보유국 간의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양국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무력 충돌과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2001년 인도 국회의사당 공격 사건, 2008년 문바이 사건, 2016년 카슈미르 내 군기지 습격 사건 등 파키스탄과 관련한 극단주의 세력들이 인도 내 군시설과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두 국가 사이의 무력 충돌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죠. 그리고 2019년 인도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폐지하며 인도 중앙정부 지칼로 편입시켰고 이는 파키스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4월 22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격으로 인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종교를 확인한 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죠. 인도 정부는 이를 파키스탄과 연계된 무장단체의 소행이라고 지목했고 이로써 두 국가는 또다시 전면전의 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인도는 인더스강 일부 지류의 강물을 막아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을 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미사일 공방을 벌이며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끼리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두 국가 사이의 전면전은 제3차 세계대전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치적, 지리적, 종교적인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와 이를 두고 대치 중인 인도 파키스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다른 국가 분쟁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